이번 주부터는 통계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통계에 대해서 처음에 강의 시작할 때 1주 때 확률과 통계를 이렇게 강의를 소개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1주차에 2차 시와 3차 시가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통계와 관련해서 특히 요 3차 시 뒷부분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차 시를 한번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시간 날 때, 시간 내서 꼭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꼭 보세요. 3차 시 내용, 1주차의 3차 시 내용. 통계에 대한 얘기. 통계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소개할 때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자료를 내가 어떤 것을 알아보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그 자료를 정리 요약해서 그 자료를 해석하고 하는 요 부분을 기술 통계라고 하고, 그 다음에 자료를 모은 곳이 모집단이냐 또는 표본이냐에 따라서 모집단이라면 바로 특성에 대한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 얘기할 수가 있을 것이고, 표본이라면 표본의 자료를 가지고 그 특성을 가지고 통계적으로 이제 추론을 해서 모집단이 어떤 특성이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요 윗부분을 기술 통계라고 하고 요 아랫부분을 추리 통계 또는 추측 통계라고 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먼저 요 윗부분부터 이제 얘기를 먼저 할 건데, 여기 보면 자료라든지 모집단, 표본 하는 이런 이제 말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용어들에 대한 얘기를 먼저 오늘 잠깐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 지금 노트를 열어야 되니까 잠깐 보면, 네. 또 얼굴 때문에 안 뜨는 거야? 왜 안 떠? 뜨네요. 통계. 네, 자료의 수집. 그래서 아까 좀 전에 얘기했듯이 통계학은 기술 통계학과 추측 통계 또는 추리 통계, 추론 통계, 이런 식으로 둘로 크게 나눌 수 있다. 그래서 기술 통계는 자료를 수집, 정리, 요약하는 이론과 방법에 관한 얘기. 추론 통계는 표본으로부터 모집단에 대한 정보를 예측하고 불확실한 사실에 대한 결론을 이끌어내는데 필요한 이론과 방법이다, 이렇게 했어요. 이제 모집단이란 뭐냐 그러면 영어로 population 그러는데, 관심의 대상이 되는 전체 집합을 모집단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수학교육과 학생들의 한 달간 생활비가 어떻게 되는지, 1인당 이제 하숙하는 사람, 자취하는 사람, 통학하는 사람, 기숙사에 있는 사람, 여러 주거 형태가 있고, 이러니까 그 사람들이 한 달에 어느 정도의 생활비를 쓰는지를 알아보고 싶다. 그러면 모집단은 수학교육과 학생 전체가 되는 거죠. 관심의 대상이 수학교육과 학생이니까. 또는 수학교육과 학생뿐만 아니라 서원대학교 학생 전체 다의 한 달 생활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보고 싶다. 그렇다면 그거는 이제 이번에는 관심의 대상이 서원대학교 학생 전체 다겠죠? 그럼 모집단이 서원대학교 학생 모두 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모집단이라고 해요. 관심의 대상이 되는 전체 집합. 그 다음에 모집단을 근데 전부 다 조사하기에는, 예를 들어 우리 수학교육 학생들의 생활비, 한 달 생활비를 조사한다 그러면
뭐 카톡이나 이런 걸로 조사를 하면 여러분들이 카톡에 대해서 대답을 과에서 조사하는 거에 대해서 응답을 해봤겠지만 응답 안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모집단 전체 다를 조사하는 게 사실 아주 힘들어요. 시간도 많이 들고 노력도 많이 들고 그다음에 뭐 서원대 전체라든지 아니면 뭐 청주 시민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확대가 되면 돈도 또 들어요. 그래서 그 일부만을 이제 뽑는다고요. 그 중에 일부만을 뽑아서 이제 조사를 하는데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표본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일부를 뽑은 것을 샘플. 그래서 통계적 분석을 위해서 모집단에서 추출한 대상을 표본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모집단이 전체가 이렇게 있으면 이 중에서 이렇게 일부를 뽑아가지고 모아놓은 거. 뽑아서 모아놓은 거. 그러니까 이게 모집단이고, 요 하나하나가 표본이고, 이걸 다 모아놓은 거. 표본들을 다 모아놓은 걸 표본 집단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표본. 그 다음에 모집단의 특성을 수치로 나타낸 것을 모수라고 불러요. 예를 들어서 모집단의 한 달 생활비의 평균이 어떻게 되냐, 또는 뭐 표준 편차가 어떻게 되냐, 또는 뭐 최대값이 어떻게 되냐, 또는 뭐 최소값이 어떻게 되냐, 이런 것들을 다 모수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모집단의 특성을 나타내는 값을 모수라고 불러요. 그러면 모집단의 지금 평균, 표준편차, 최대값, 최소값 이런 거를 전체를 다 조사하기 전에는 모르니까 표본 집단을 뽑았잖아요. 표본을 뽑아서 표본 집단을 만들었으니까 이 표본의 평균 또는 표본의 표준편차 이런 것들을 또 계산을 할 수 있겠죠. 이거는 이제 아마 그 표본에서 실제로 값을 구한 거니까 계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여기 통계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표본의 특성을 수치로 나타낸 거. 그래서 통계량이라고 불러요. 모수는 모집단의 특성, 통계량은 표본의 특성을 나타낸 거예요. 모집단의 대상을 모두 다 조사하는 거, 그거를 전수조사, 모두 다 조사한다 그래서 전수조사라고 불러요. 예를 들어서 지금 올해 2020년도에 인구 주택 총조사라는 걸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그런 건 전체를 다 조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세대에서 적어도 그러니까 가구 전체를 다 조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대답을 해야 되는데 뭐 이메일, 인터넷으로 하건 전화로 하건 뭐 서면으로 하건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모두 다 조사한다. 전수조사. 그리고 전수조사를 하려면 근데 시간, 비용, 노력이 많이 드니까는 일부만을 뽑아서 조사하는 거. 그거를 표본조사라고 불러요. 표본조사. 모집단의 일부를 객관적으로 골라 조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객관적이란 말은 지금 애매하지만 뭐 임의로 뽑는다 이거죠. 임의로. 영어로는 랜덤. 그러니까 임의로 추출한다. 예, 그래서 이 표본조사 임의로 어떻게 뽑는지, 어떻게 표본을 뽑을 건지에 대한 거, 그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정말로 임의로 뽑혔느냐, 아니면 임의로 뽑는다고 뽑았는데, 예를 들어 내가 수학교육과 학생들의 그 한 달 생활비 평균을 조사한다고 하면서 임의로 안 뽑고 예를 들어 어떤 기준을 정해서 뽑으면은 그 값이 전체를 대표한다고 하기엔 좀 무리가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 뭐 1학년만을 대상으로 한다든지 또는 남학생만을 대상으로 한다든지 또는 여학생만을 대상으로 한다든지
또는 뭐 청주 지역에 사는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뭐 지금 현재 학교에 나와 있는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한다든지 그러면은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걸 어떻게 객관적으로 어떻게 해야지 객관적이 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표본을 몇 개를 뽑느냐 하는 것을 표본의 크기라고 불러요. 표본의 개수, 표본 조사할 때 표본의 개수, 요거를 표본의 크기다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관심의 대상이 되는 속성을 별량이라고 그래요. 제가 지금 예를 든 게 수학교육과 학생들의 한 달 생활비, 그러면 생활비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별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A라는 사람은 얼마, B라는 사람은 얼마, C라는 사람은 얼마, D라는 사람은 얼마, 그러니까 값이 변하겠죠? 예, 그런 걸 별량. 수학에서는 변수라고 하죠. 예, 통계에서는 이제 별량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변수, 별량. 예, 그냥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쓸 거예요. 별량이란 말을 써요. 자, 요거를 좀 잠깐, 요거는 좀 확률 표본이란 말은 앞으로 자주 쓸 거니까 요건 좀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확률 표본이란 아까 모집단에서 이렇게 뽑는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모집단에서 예를 들어서 모집단이 지금 사실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특성치를 몰라요. 여기서 이제 근데 어쨌든 우리는 모르지만은 평균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뭐 표준 편차, 분산도 있을 거고 그렇겠죠? 여기서 이제 뽑았어요. x1 또 뽑아요. x2 이런 식으로 쫙 뽑아요. n개를. 그러니까 표본의 크기가 n인 거죠. 크기가 n인 표본을 뽑아요. 그럼 이제 얘네들을 x1, x2, xn 얘네들을 이제 확률 변수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를 확률 변수. 모집단의 그 분포를 따르겠죠, 얘네들은. 그리고 x1을 뽑은 것하고 x2를 뽑은 것하고는 서로 그 모집단의 크기가 아주 크면은 독립. 그 다음에 뽑았던 걸 또 뽑지 않는다 그러면 또 독립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래서 이 독립을 가정해요. x1부터 xn까지는 서로 독립. 그리고 모집단의 분포와 같은 분포라고 가정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예요. 자, 보세요. 독립이라는 조건, 그 다음에 모집단의 분포와 같은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을 해요. 이렇게 된다. 그런 표본이라고. 그래서 이런 표본을 뭐라고 부르냐면 확률 표본이다. 또는 임의 표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랜덤 샘플. 그러니까 확률 표본이다, 임의 표본이다 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서로 다 독립인 표본이고, 뽑을 때 서로 다 독립인 표본이고, 그 다음에 모집단의 분포를 따른다, 얘네들은. 그러니까 x1을 내가 이렇게 한번 뽑았어요. 근데 또 뽑아. 1회, 2회, 3회, 4회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해서 뽑으면 여기 뭐 값이 x1, x2, x3, x4 이런 값들이 계속 아니 x1의 1번 값, x1의 첫 번째 거에 2번 값, x1의 세 번째 뽑은 거, x1의 네 번째 뽑은 거, 그 다음에 x2의 첫 번째 뽑은 거, x2의 두 번째 뽑은 거,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요렇게 하나의 값들이 나오는 거죠. 요렇게. 그랬을 때 얘네들의 평균이나 이런 것, 그 분포가 모집단의 분포를 따른다고 다 가정을 하는 거예요. 네, 확률 표본에서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확률 표본이라는 걸 이제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서로 독립, 그 다음에 모집단의 분포와 같은 분포라는 거. 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요 말을 이제 계속 쓸 거예요. 확률 표본, 크기가 n이 확률 표본에 대하여 이런 말을 쓰면 항상 그 속에 뭐가 들어있다? 서로 독립이다. 모집단 분포와 같은 분포다. 제가 지금 이거 강조해서 여러 번 강조하고 있어요. 시험에 나오거나 그런다는 게 아니라 이 뜻을, 이 용어를 자주 쓸 거라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자료, 데이터, 관심의 대상이 되는 속성을 관찰, 측정한 전체를 자료,
한다.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모인 이 값들, 이런 값들, 이렇게 조사한 값들, 여기 이 조사한 이 값들 있죠? 이런 값들을 자료라고 하는 거예요. 측정한 값 전체를 자료라고 한다. 그래서 자료에는 양적 자료와 질적 자료가 있어요. 양적 자료와 질적 자료. 양적 자료란 뭐냐? 이런 거죠. 수로서 의미가 있는 자료예요. 수는 자료의 속성을 반영한 양이에요. 그래서 이산적인 값과 연속적인 값이 있어요. 수로서 의미가 있다. 그러면 수로서 의미가 없는 건 뭐냐? 예를 들어 요 밑에 있는 질적 자료 같은 경우는 보면 자료의 속성이 범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성별을 우리 흔히 그 주민등록번호 같은 경우도 보면 남자가 홀수, 그러니까 1, 3 뭐 이렇게 되고 여자가 짝수 2, 4 뭐 이렇게 되죠. 그리고 뭐 외국인은 뭐 몇 번인가 뭐 이런 식으로 2, 1, 3, 2, 4 이런 것들이 뭐 여자의 번호가 짝수로 돼 있다 그래서 2라고 해서 남자 외에 2배다 이런 뜻은 아니죠. 그냥 구별하기 위한 번호일 뿐이죠. 우리 학과도 그렇죠. 우리 학과가 531인가? 그 과목 번호가 뭐 그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죠. 그러니까 다른 과는 번호가 다를 거예요. 이 번호가 무슨 크기 순을 나타내거나 또는 뭐 학과 수학과 더하기 생물과는 뭐 무슨 과 이렇게 하는 그런 계산을 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수의 의미가 자료를 나타내는 수의 의미가 그 숫자로서의 의미가 있다, 수로서 의미가 있다기보단 그냥 그 구별하기 위한 것일 뿐이죠. 그러니까 범주를 나타내는 것일 뿐이에요. 카테고리. 그거에 반해서 양적 자료는 그 수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인구의 숫자, 가족의 숫자, 불량품의 개수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다 수의 의미가 있죠. 그런데 인구수가 예를 들어 인구수가 1에서 10 사이. 그러면 우리는 머릿속으로 뭘 생각하냐면 가족수라고 그럽시다. 가족수가 1에서 10 사이. 그러면 가족이 1명인 경우, 2명인 경우, 3명인 경우, 4명인 경우에서 10명인 경우 이렇게 생각을 하지. 1에서 10 사이. 그러니까 1 플러스 루트 2명. 이런 식으로 생각하진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연속적이지가 않다고요. 끊어져 있죠.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산형 자료는 하나, 둘, 셋, 넷 셀 수 있는, 카운트할 수 있는 그런 집합에 있는 자료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연속형 자료는 키 같은 경우, 키의 범위는 우리과 학생들의 키의 범위 또는 서원대 학생들의 키의 범위, 사람의 키의 범위 그런 것은 전체적으로 뭐 0에서 3m 사이 아니면 1m에서 2m 사이에서 연속적으로 이렇게 모든 값이 존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온도도 그렇고 몸무게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연속형 자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료지 구분을 어떻게 했냐면 질적 자료와 양적 자료가 있고 양적 자료는 이산형 자료와 연속형 자료가 있다. 예, 그렇게 지금 구별을 했어요. 자료에는 질적 자료와 양적 자료가 있고 양적 자료에는 이산형 자료와 연속형 자료가 있다. 예, 우리는 이제 이 양적 자료에 대해서 이제 주로 많이 관심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용어는 이러네요. 앞부분은 다 이런 식으로 그 용어의 뜻, 그 다음에 그 방법의 이해, 뭐 이 정도기 때문에 다 이렇게 말로 이제 되는 경우가 많아요. 아직 뭐 계산을 하거나, 뭘 이렇게 실험을 해보거나 그런 건 아직은 안 나올 거예요. 예. 그래서 좀 지루할 수 있어요. 졸지 말고, 눈 뽀쩍 크게 뜨고 집중하고 보세요. 제가 아까 얘기하면서 여기 표본조사를 할 때 모집단의 일부를 객관적으로 골라서 조사하는 것을 표본조사라고 한다 그랬을 때 이 객관적으로 고른다는 게 뭐냐?
그래서 이 표본조사라는 것을 따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 표본을 뽑을 거냐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여기서 좀 하려고 그래요. 그거를 표집 방법 이렇게 얘기를 해요. 표집 방법. 표집, 모집단에서 표본을 추출하는 과정, 추출하는 것, 그것을 표집, 표본을 집 모은다 이런 뜻이죠. 영어로는 샘플링 한다 그러는데 모집단에서 표본을 추출하는 거죠. 과정이에요. 표집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표집을 하는데 표본을 뽑는데 오차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이 오차가 적어야 되는데 오차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표본을 뽑는 과정에서 생기는 오차를 뭐라고 부르냐면 표집오차라고 불러요. 표본조사에서 모집단의 일부분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생기는 오차예요. 그래서 표본오차라고도 해요. 표본오차. 그래서 사실은 표본오차란 말을 이제 더 많이 쓸 거예요. 표본오차. 그래서 전수조사 한다면 표집오차가 표본을 뽑아서 뭘 하는 게 아니고 전부 다 가지고 하니까 오차가 없겠죠, 이때는. 그래서 전수조사에는 표집오차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수조사를 하면 좋겠죠. 그쵸? 근데 반드시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전수조사를 하면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그렇지만 그거 외에도 전수조사를 하면 나쁜 점이 바로 요런 게 생길 수가 있어요. 비표집오차라 그래가지고 요거는 이제 표본을 뽑아서 전수조사를 하지 않고 일부만을 뽑아서 계산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오차가 아니라 이거는 그 뽑는 방법 또는 그 설문으로다가 예를 들어 그 조사를 한다 그러면 설문지의 표현이 명확하지 않아서 또는 그 조사하는 사람이 미숙해서 대답하는 사람이 성실하게 대답하지 않아서 또는 대답하지 않아서 뭐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그 생기는 오차예요. 그러니까 조사 과정이나 집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차를 비표집 오차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오차는 표집 오차와 비표집 오차가 있는데 생각해 봅시다. 지금 모집단에서 표본을 뽑아서 표본 집단을 만들어 가지고 이 표본 집단의 어떤 값을 가지고 모집단의 것을 추측할 때 생기는 오차가 표집 오차예요. 그 다음에 모집단에서 표본을 뽑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차, 그것을 비표집 오차라고 불러요. 표집 오차 그러니까 좀 하니까 표본 오차라는 말을 쓰는 게 좀 더 명확하겠죠. 비표집 오차는 그거에 대하면 비표본 오차겠죠. 그런데 표본 오차는 모집단을 전부 다 뽑으면 그러니까 표본 집단하고 모집단이 표본 집단이 같아지면 두 집단이 같아지면 표본 오차는 없을 거예요. 모집단의 평균이나 표본 집단의 평균이나 두 집단이 같은 집단이니까 같겠죠. 그런데 모집단에서 전부 다 조사하는 거니까 전부 다한테 물어봐야 되잖아요. 너 한 달에 얼마 써? 너 한 달에 생활비 얼마야? 한 달에 얼마야? 라고 모든 사람한테 다 물어봐야 돼요. 다 물어보는 과정에서 이 오차가 발생하겠죠. 그런데 그거는 그 비표본 오차는, 비표집 오차는 조사하는 표본의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틀릴 가능성, 오차가 생길 가능성이 많아지겠죠, 점점. 그러니까 표집 오차와 비표집 오차는 다 생길 수가 있는데 이거 두 개를 더해서 오차가 생기는 건데, 오차가 생기는 건데, 표집 오차와 비표집 오차, 표본 오차와 비표본 오차를 다 더해서 오차가 생기는 건데, 표본의 개수가 많으면 표집 오차는 여기서 좀 정리하면서 쓰면 표집 오차, 표본 오차, 그 다음에 비표본 오차가 있어요. 그리고 표본의 개수,
표본의 크기죠. 표본의 크기가 커지는 경우, 작아지는 경우 이렇게 따져보면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 표본 오차는 줄어요. 감소해요. 그렇지만 비표본 오차는 증가하겠죠. 개수를 많이 조사했으니까. 반대로 표본의 크기가 감소하면 표집 오차는 증가하겠죠. 그런데 개수를 적게 뽑았으니 적게 조사했으니까 비표본 오차는 감소해요. 그러니까 이걸 두 개 더한 것이 오차인데 오차. 이거를 줄이고 싶은데 줄이는 방법이 표본의 크기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줄이는 방법이 표본 오차를 줄이려고 표본의 크기를 크게 하면 비표본 오차가 증가하고 표본의 크기를 감소시키면 표본 오차가 증가하고 비표본 오차가 감소하고 그래서 이 오차를 조절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오차를 조절하기가. 그래서 요게 이제 문제죠.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우리가 뒤에 가서 표본의 크기를 표본 오차의 관점에서만 이제 또 계산하는 그런 게 있어요. 이쪽은 비용이 많이 드는 비표본 오차는 보면 이유가 여기 원인이 뭐라 그랬냐면 부정확한 표현. 이 정확하게 표현해야 되니까 설문을 여러 번 작성해서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비용이 들죠. 시간과 비용이 들어요. 조사원이 미숙해서 생기는 거라면 이건 조사원 교육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조사원들을 모아서 교육을 해야 되니까 또 돈이 들 거예요. 시간도 많이 들고. 그 다음에 불성실한 응답. 이거는 그 응답하는 사람들이 이런 조사를 하니까 잘해주세요라고 광고하고 계속 그래야 돼요. TV로 계속 광고하고 막 이래야겠죠. 그러니까 그것도 또 비용이 들어요. 무응답도 마찬가지죠. 응답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응답해주세요라고 하고 응답 안 하니까 그럼 응답하면 제가 기념품 드릴게요. 뭐 이렇게 하고 뭐 경품 추첨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니까 비용이 많이 들죠. 비포집 오차를 줄이려면. 그 다음에 이제 오차가 발생하는데, 그렇게 이제 표본을 뽑아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쏠림이 생겨요. 쏠림. 쏠림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건데, 이거 이제 군대 다녀온 사람들은, 사격을 해본 사람들은 알 텐데, 군대에서 사격을 할 때, 이렇게, 처음에 0.4격 그래가지고, 샘플, 테스트용으로, 표본에 이렇게, 있으면 총을 딱 쏴봐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렇게 딱 세 발이 딱 찍히면 이거는 나는 잘 쏜 거예요. 모여 있으니까. 그런데 총이 문제가 있어서 이쪽으로 오른쪽 위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요 아래 여기로 가게끔 조절을 해줘야 되죠. 그거는 총을 약간 삐딱하게 쏘거나 그거는 비상시에 그렇게 하는 거고 평소에는 어떻게 하냐? 조절을 해요. 그래서 총이 그게 조절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내리고, 이렇게 가게. 그렇게 조절을 해줘요. 그래서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옆으로 간 거.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편향됐다고 불러요. 편향. 치우쳤다 이거죠. 편향. 영어로는 바이어스라 그래요. 그래서 판단에서 제도적으로 쏠림이 있는 현상. 그러니까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총이 잘못돼서예요. 그러니까 설문지가 잘못돼서 또는 조사원이 미숙해서 또는 조사하는 대상을 내가 잘못 뽑아서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수학교육과 학생들의 한 달 생활비를 조사하겠다고 하면서 얼마나 쓰는지 그러면서 뭘 조사했냐 하면 청주 지역에 사는 사람들만을 조사했다. 그러면 전체를 대표한다고 할 수가 없겠죠. 어느 방향으로 쏠려 있을 거예요. 예, 이런 거는 설문조사에서 정치적인 것을 조사할 때는 특히 심하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 현 정부의 지지도를 조사하는데 예를 들어 지금 어디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사람들을 뽑아서 조사한다. 그러면 지지율이 올라가겠죠. 근데 국민의힘 지지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하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편향되게 뽑으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그러니까 편향된 거는 지금 여기 편향돼 있죠. 이 아래 거는 보면 가운데 이렇게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편향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편향된 것들 중에서도 보면
이 오른쪽 그림은 이쪽, 이 그림, 이거는 보면 편향이 되어 있는데 몰려있지 않고 이렇게 퍼져 있죠, 이렇게. 이 아래 거는 편향이 안 되어 있는데 이렇게 퍼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편향되어 있으면서 이렇게 퍼져 있으면 이거는 총도 문제가 있어서 편향됐지만 총 쏘는 사람도 지금 계속 흔들린 거예요. 여기저기.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총 쏜 사람한테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분산으로 생각하면 얘는 분산이 작은 거고 얘는 분산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편향되지 않으면서 분산이 작은 경우가 좋은 거죠. 그렇죠? 그리고 편향돼 있어도 분산이 작다면 그거를 적절히 내가 조절할 수가 있어요. 방향으로 적당히. 근데 분산이 큰 거는 편향돼 있으면서 분산이 크면 조절하기가 힘들죠. 이거는. 그렇죠? 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편향되지 않으면서 분산이 작은 그런 그 자료를 얻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보면 편의 표본, 내 편의에 따라서 뽑은 표본 또는 내가 이런 조사를 하는데 조사에 응할 사람 해서 그 뽑은 그런 경우에는 편향될 가능성이 많아요. 편향되지 않는 게 좋죠. 그러니까 이것도 오차가 생길 가능성이 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이 추출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간단히 조금만 할게요. 시간이 좀 지났지만 이만큼만 하면 되니까. 임의 추출법은 모집단에서 정말로 임의로 뽑는 거예요. 제비뽑기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수학교과 학생이 있으면 수학교과 학생을 전체 다 모아놓고 수학교과 학생들한테 1번, 2번 해서 번호를 쫙 매겨요. 뭐 예를 들어 150번이다 까지. 그래놓고 여기서 번호를 임의로 뽑는 거예요. 임의로. 뭐 컴퓨터로 임의로 하던 아니면은 옛날에는 난수표라는 것도 있었는데 컴퓨터를 이용하거나 또는 난수표라는 게 있어요. 표가 이렇게 임의로 막 써져 그 숫자가 임의로 막 써져 있는 그런 거를 이용해서 이제 이게 하는 게 있고 그런 거를 임의 추출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요 임의로 추출하는 임의로 표본을 추출하는 거가 가장 좋죠. 근데 임의로 표본을 추출하는 게 힘들 때도 많아요. 그러니까 뭐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임의로 5,000명을 뽑는다. 그게 전국적으로 골고루 다 이렇게 퍼지면서 지역적으로 편향되지 않으면서 연령대도 편향되지 않으면서 성별도 편향되지 않으면서 그런 모든 걸 다 만족하면서 뽑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방법을 쓰냐면 요 밑에 있는 것 같이 내 편의에 따라서 약간 조절하는 거죠. 여기 임의 추출법은 무작위 추출법이라고 한다. 랜덤 샘플링. 자, 층화 추출법이란 뭐냐? 모집단에 속한 각 개체의 특성 중에 기준이 될 만한 특성을 선택하고 그 기준에 따라 모집단을 몇 개의 서로 배반인 집단으로 분류한 후 각 집단에서 할당된 수만큼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면 뭐 직업별로 조사한 근로자, 직업별이라는 층으로 나눠져 있다 이거죠. 지금 예를 들었던 우리 또 수학교육과 학생들의 생활비를 생각해 보면 수학교육과 학생은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도 있나? 5학년 이상은 그냥 4학년으로 칩시다. 잘못했네. 이렇게 돼 있다 그럽시다. 그러면 예를 들어 여기서 10명, 여기서 10명, 여기서 10명, 여기서 10명을 임의로 뽑는다. 그러면 각 학년에서 10명씩 뽑은 거가 되죠. 그럼 각 학년으로 나눈 거는 내가 임의로 나눈 게 아니고 이건 나눠져 있는 거죠. 또는 청주 지역 사람들, 뭐 그 경기 지역 사람들, 서울 사람들, 그다음에 뭐 충남권 사람들 이런 식으로 지역별로 또 이렇게 해서 여기서 3명, 여기서 3명, 여기서 3명 뭐 이런 식으로 뽑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건 이제 지역별로 나눠져 있죠. 층화가 돼 있다 이거죠. 또는 거주 형태로 자가, 하숙, 자취, 기숙사, 노숙, 통학 뭐 이런 식으로
여기서 또 몇 명씩 이렇게 뽑는 거죠. 예, 그렇게 하는 거를 층화표출법이다, 이렇게, 추출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하는 건지 알겠죠? 그거에 대해서 또 군집 추출법이라는 것도 있어요. 군집 추출법. 모집단을 군집을 이루는 소집단으로 나누고 이들 군집들 중 일정 수를 추출한 뒤 추출된 군집의 모든 구성원을 전수조사하는 방법. 이건 뭐냐면 시청률 조사 같은 경우가 예를 들어 그런 건데, 시청률 조사를 어떻게 하냐면 뭐 희망 가구를 뽑아요. 희망 가구. 그러면 그 가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노인층이 있고, 그 다음에 장년층이 있고, 그 다음에 청소년층이 있고, 뭐 이렇다고 칩시다. 그러면 시청률 조사를 할 때 노인들의 시청률, 장년층의 시청률, 청소년층의 시청률을 원래는 각각 뽑아서 해야 될 거를 그 집을 뽑으면 그 집에서 여기를 싹 다 조사하면 노인들의 시청률, 장년의 시청률, 청소년의 시청률이 나오니까 이런 가구들을 일단 다 모아놓는 거예요. 이런 가구들을 다 모아놓고 그 가구 중에서 임의로 뽑아요. 그러면 A라는 가구가 딱 뽑히면 그 가구, 그 집의 모든 사람들의 그 시청률을 다 조사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의 시청률을 어떻게 조사하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TV는 거실에서만 봐요. 라고 가정합시다. 거실에 TV가 있어요. 여기 TV가. 그 옆에 조그만 셋탑박스 같은 게 있어요. 설문조사 셋탑박스. 그리고 리모컨이 있어요. 설문조사용 리모컨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기 지금 TV를 어느 걸 틀어놨어요. A라는 프로그램을 틀어놨어요. 그러면 할아버지가 와서 이걸 볼 때는 할아버지 버튼을 딱 눌러요. 할아버지 버튼. 또 아빠가 올 때는 아빠 버튼을 눌러요. 큰아들이 올 때 또 큰아들 버튼을 눌러요. 그러다가 화장실 가야겠는데 화장실 갈 때는 안 보니까 또 할아버지 버튼을 또 누르고 가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가 TV를 볼 때는 누르고 안 볼 때는 끄고 이런 식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하고, 또 TV 프로그램을 여기서 어떤 걸 선택했다는 게 여기서 다 조사가 돼서 이게 가는 거죠. 그래서 거기 자료를 보면 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청률 조사하는 가구 이게 하면 아마 어느 정도 대가를 주고 그럴 거예요, 아마. 지금도 근데 이렇게 하는지 뭐 그 전에 이렇게 했다 그러는데. 그게 군집 추출법이에요. 군집 추출법. 그러니까 한 집단이 이미 내가 필요로 하는 층으로 다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집단을 뽑아서 거기를 싹 다 조사하는 거예요. 그런 가구를 여러 개를 조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계통 추출법이라는 거는 뭐냐면,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이제 생산 라인. TV를 생산하는 공장에서 TV 품질을 조사한다고 합시다. 스마트폰. 그러면 쫙 만들어서 이렇게 나오죠. 계속 이렇게 컨베이어 벨트 이게 돌아가면서 얘네들이 계속 생산돼서 나와요. 하루에 뭐 40만 대? 너무 많나? 하루에 4만 대 생산한다. 4만 대를 다 조사할 수 없으니까, 한 1000대만, 아니다, 400대만 조사해, 하루에. 400개만 조사해.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4만 대인데, 1십, 100, 1000만. 4만 대인데, 그거를 400대만 조사한다 그러면, 이거 얼마냐. 2개 지어지고, 2개 지어지고, 100인가요? 그러니까, 100대당 1개씩만 조사하면 되죠? 그쵸? 그러면 1서부터 100까지 수 중에 하나를 뽑아요. 하나 뽑아봐요. 얼마? 57? 네, 57을 뽑았어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 아침에 57이라는 숫자를 딱 정했어요. 그러고 나서 생산을 딱 시작해요. 그러면 57번째, 얘가 57번이에요. 얘 딱 뽑아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느냐. 57, 157, 257, 357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가면서 100번씩 올라가면서 100씩 올라가면서 표본을 뽑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임의로 한 건 뭐죠? 요 57 뽑은 거밖에 없어요. 나머지 그 다음은 내가 정해놓은 요
간격만큼 뽑는 거죠. 예. 예, 그렇게 하는 거를 뭐라고 불러요? 개통추출법이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 칭화추출법이나 군집추출법이나 개통추출법은 완전히 임의로 뽑는 게 아니고, 칭화추출법은 이미 나눠져 있는 것을 대상으로 그 안에서 임의로 뽑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나눠져 있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는 면에서는 임의가 아니죠. 그 다음에 군집도 마찬가지죠. 이 가구 안에 있는 사람은 임의로 뽑는 게 아니라 가구를 임의로 뽑은 다음에 그 안에 사람들을 조사하는 거니까, 이것도 요 안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임의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요. 가구는 임의로 뽑았지만, 그 다음에 개통추출법도 처음에 이 57이라는 숫자는 내가 임의로 뽑았지만 그 다음부터는 임의가 아니죠. 예, 그런 의미에서 또 이것도 완전히 임의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요. 예, 예, 요 추출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확률 얘기할 때 도서관 파라독스 또는 버트란트의 현 파라독스 얘기할 때 임의로라는 것이 성립하지 않았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정의하지 않았을 때 그런 것이 있었죠. 그거랑 좀 관계지어서 생각하면 좀 도움이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은 1절 자료의 수집에 관한 얘기를 지금 했습니다. 시간이 좀 길어졌지만 졸지 말고 한번 쭉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끝.